시속 100km로 막 질주하는 최신형 특급 열차. 그 안에서 딱 7cm만 열리는 화장실 창문 틈을 통해서 두께가 7cm짜리인 돈 가방을 밖으로 정확히 던져야 한다면 어떨 것 같아? 7cm 틈으로 7cm 가방을 던진다고. 와, 밖엔 수사관들이 쫙 깔려있고 열차 안에도 형사들이 바짝 붙어있는데 범인은 그냥 유유히 돈만 챙겨서 사라지는 완벽한 밀실 범죄 트릭이네. 그렇지. 근데 만약 이 천재적인 범죄 수법이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라면 믿어져?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 아니, 애초에 실제로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잖아. 맞아. 바로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63년 3월 1일 개봉작 천국과 지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야. 근데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서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응, 오늘 주제가 주제니까 경고 바라는 거지? 맞아. 오늘 나눌 이야기에는 방금 말한 이 기발한 트릭이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와서 실제 아동 납치와 살해라는 너무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로 이어진 과정이 여과 없이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치. 게다가 대화 중에 영화 천국과 지옥의 아주 핵심적인 결말 스포일러까지 우리가 낱낱이 다루게 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해. 절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 방금 말한 그 7cm 트릭 말인데 영화 속 주인공은 막 엄청 잘 나가는 신발 회사 임원이잖아. 맞아. 곤도라는 인물이지. 자기 아이가 납치된 줄 알고 혼비백산했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실수로 자기 운전기사의 아이를 잘못 납치한 거야.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지. 그런데도 범인은 예정대로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고 주인공은 남의 아이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이랑 커리어를 다 내놓을 것인가 하는 그 극한의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잖아. 거기서 범인이 경찰을 따돌리고 몸값을 받아내는 수법이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했어. 맞아. 특급 열차 고다마호 트릭. 범인이 주인공한테 시속 100km가 넘게 달리는 그 고다마 특급 열차에 타라고 지시하잖아. 당시 고다마호는 최신식 냉난방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객실 창문이 아예 열리지 않는 밀폐 구조였어. 그래서 화장실 창문만 열렸구나. 그렇지. 오직 화장실 환기창만 딱 7cm 열렸지. 범인은 열차가 철교를 지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7cm 틈으로 가방을 던지라고 지시한 거야. 와, 경찰이 열차 안에 같이 타고 있어도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범인을 쫓을 수조차 없게 만든 완벽한 물리적 장벽이었네. 완전 철저하게 계산된 거지. 게다가 나중에 그 돈가방을 태우면 모란색 연기가 피어오르게 해서 범인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추적해내는 경찰 측의 대응 트릭도 엄청 기발했고. 잠깐, 이거 한번 파헤쳐보자. 어떤 거? 구로사와 감독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구체적인 범죄 시나리오를 짰던 걸까? 굳이 범죄자들한테 완벽한 범행 매뉴얼을 공짜로 쥐어주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감독의 진짜 동기는 아주 깊고 뜨거운 분노였어. 분노? 당시 일본 사회의 정확히 말하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가벼운 납치죄 형량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 형량이 그렇게 낮았어? 1960년대 초반 일본 형법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형량이 겨우 징역 3개월에서 5년 사이였거든. 헐, 3개월.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는, 그러니까 영리 목적의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도 고작 징역 1년에서 10년이 전부였어. 당시 형법 225조가 그랬지. 아니, 징역 1년? 사람 목숨,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돈이랑 교환하려는 악마 같은 짓을 벌였는데 재수가 좋으면 그냥 1, 2년 살다 나오면 끝이었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바로 그거야. 구로사와 감독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법 시스템에 어떻게든 아주 강하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디테일을 살린 범죄 영화를 기획한 거야. 납치라는 범죄가 한 인간의 영혼이랑 가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는 생지옥인지 스크린 위에 아주 적나라하게 전시해버린 거지. 그래서 영화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었구나. 범죄가 만드는 끔찍한 지옥도를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던 거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뭔가 하면 감독의 그 묵직한 분노가 실제로 굳게 닫혀있던 사회를 움직였다는 거야. 진짜로 법이 바뀌었어.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극장을 나선 관객들 사이에서 분노가 막 들불처럼 번졌어. 여론이 폭발한 거구나. 도대체 납치범죄 형량이 이렇게 가벼운 게 말이 되느냐는 여론이 전국을 휩쓸었지. 이 압도적인 대중의 여론이 결국 굳게 닫힌 국회의 문턱까지 넘어갔어. 와, 대박. 국회에서 형량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된 끝에 이듬해인 1964년에 드디어 형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거야. 진짜 대단하다. 영화 한 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진짜로 국가의 법을 뜯어고친 거잖아. 맞아. 몸과 목적의 약취라는 항목이 아예 새롭게 신설됐고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됐어. 무기징역까지. 예술가의 선한 의도와 치밀한 창작물이 낡은 법을 부수고 사회적 정의를 새로 세운 실로 엄청난 역사적 성과를 이룬 셈이지. 창작자의 분노가 세상을 바꿨다니 진짜 웬만한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하지만 잠깐만,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영화가 그렇게 전국적인 대행행을 했다면, 그리고 그 범죄 수법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벽했다면 분명 그 수법을 그대로 현실에서 써먹으려는 미친 인간들도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범죄자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떠먹여주는 무료 범죄 매뉴얼이나 다름없잖아. 은행 강도를 막으려다 완벽한 금고털의 설계도를 전국에 뿌려버린 꼴이잖아. 너의 그 불길한 예상이 너무나도 소름 돋게 맞아떨어졌어. 현실은 결코 영화처럼 깔끔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지. 아, 역시. 법이 미처 바뀌기도 전에 이 정교한 픽션이 최악의 형태로 현실을 집어삼키는 비극이 연달아 터졌거든. 모방범죄가 일어났구나. 안타깝게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 영화가 1963년 3월 1일에 개봉했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63년 3월 30일 도쿄에서 요시노부짱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해. 한 달도 안 돼서? 3살짜리 무고한 아이 요시노부가 납치된 거야. 나중에 체포된 범인 오바라 다모츠는 경찰 조사에서 아주 끔찍한 자백을 해. 바로 영화 천국과 지옥의 예고편을 보고 범행을 구상했다는 거지. 잠깐, 본편도 아니고 예고편만 보고 힌트를 얻어서 4살 아이를 납치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더 끔찍하고 참혹한 건 따로 있어. 범인은 아이를 납치한 직후에 이미 잔혹하게 살해했어. 헐. 그래놓고는 버젓이 가족한테 전화를 걸어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거야. 극중에서 묘사된 범인의 비열함과 잔혹함을 현실의 살인마가 한술 넣어서 최악의 형태로 실행에 옮겨버린 거지. 아이를 이미 죽여놓고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니 진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바닥을 보여주네. 구로사와 감독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자책하고 괴로웠을지 상상조차 안 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요시노부 사건 말고도 아까 말했던 그 고다마 열차 트릭 같은 구체적인 수법까지 아예 통째로 베낀 모방 범죄도 있었어. 있었지.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모방한 사건이. 진짜? 1965년 1월 13일에 발생한 니이가타 디자이너 납치 살인 사건이야. 피해자는 24세의 젊은 여성 디자이너였고 범인은 23세의 Y라는 남자였어. 1965년이면 법이 개정된 후네. 이 사건의 전개를 보면 마치 구로사와 감독의 스크립트를 그대로 현실로 옮겨놓은 것 같아. 범인 Y는 납치 다음 날인 1월 14일 피해자 가족한테 전화를 걸어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뭐라고? 에치고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빨간 깃발이 꼽혀 있는 곳이 보이면 거기에 돈 700만 엔을 밖으로 던지라고 한 거야. 와, 달리는 열차에서 지정된 표식을 보고 돈가방을 던져라.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천국과 지옥의 특급 열차 7cm 트릭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잖아. 완전히 판박이지. 심지어 범인 Y는 나중에 체포된 후에도 영화 천국과 지옥에서 힌트를 얻어 이 완벽해 보이는 범행을 계획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털어놨어. 뻔뻔하기도 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몸값을 요구받기 전에 이미 차가운 길바닥에서 밧줄에 목이 졸려 살해당한 상태였어. 아, 또 죽인 거야? 영화 속 범죄는 결국 경찰의 집념과 귀지 앞에 무너진다는 뚜렷한 결말이 있었지만 현실의 범죄자들은 오만하게도 자신들만큼은 영화 속 범인보다 훨씬 더 영리하게 흔적도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야. 선한 의도로 빚어낸 픽션이 현실의 악의를 만나니까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렸네. 너무 씁쓸하다. 그치? 근데 말이야, 이렇게 납치 사건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게 단지 영화라는 훌륭한 매뉴얼이 주어졌기 때문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 오, 어떤 부분에서? 1960년대면 일본이 막 고도 경제 성장으로 대도시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잖아. 당시 사회 자체에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구멍, 그러니까
커다란 병폐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야.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이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핵심이거든.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범죄자들의 대담성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었던 진짜 배경이 드러나. 그게 뭔데? 바로 당시 일본 대도시를 짙게 뒤덮고 있던 기이한 군중 심리야. 고도성장기 대도시가 막 익명성을 띠고 괴물처럼 팽창하면서 생겨난 끔찍한 단면이지. 그걸 가장 뼈저리게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1969년 9월에 발생한 마사주짱 납치 살인 사건이야. 1969년 마사주 사건. 이미 대도시화가 꽤 진행된 시점이잖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회적 병폐까지 언급되는 거야? 이 사건의 범인은 고작 19세 소년 K였어. 그런데 범행이 일어난 장소랑 시간이 충격적이야. 무려 도쿄 시부야 한복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이랑 등교를 위해서 막 바쁘게 오가는 아침 등교 시간대였어. 잠깐만, 아침 출근 시간에 시부야 한복판이라고? 인적이 드문 캄캄한 골목길도 아니고. 소년 K는 길을 가던 초등학생 마사주를 대놓고 주먹으로 때려서 강제로 껴안고 납치했어. 대낮에 길거리에서 때렸다고? 응, 아이는 얼굴을 맞고 너무 놀라 울부짖으면서 발버둥 쳤어. 그런데 범인 K는 그렇게 저항하며 우는 아이를 억지로 꽉 안고 무려 250m나 걸어가서 시부야역 근처의 공중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어. 그리고 그 화장실 안에서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지.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시부야역 근처면 그 아침 시간에 사람이 진짜 수만 명이 쏟아져 나올 텐데 대낮에 아이가 맞고 울부짖으면서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250m를 걷는 동안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어른 중에 단 한 명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말렸다고? 그 엄청난 군중 속에서 진짜 아무도 개입을 안 한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1969년 도쿄 한복판의 너무나도 서늘한 현실이었어. 당시 범죄 심리학자들이랑 사회학자들은 이 귀괴한 현상을 대도시의 무관심이라고 분석했지. 대도시의 무관심. 그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울며 끌려가는 걸 분명히 두 눈으로 봤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에 각자 머릿속으로 합리화를 해버린 거야. 어떻게 합리화를 해 그걸? 아휴, 형이나 아빠가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억지로 혼내면서 데려가나 보네. 아니면 가족 문제 같은데 섣불리 나섰다가 쓸데없이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 이러면서 시선을 슬쩍 돌려버린 거지. 와, 진짜 소름 돋는다. 누구라도 한 명쯤 멈춰서서 학생 지금 아이한테 무슨 짓입니까? 하고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그 아이는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사람들의 그 싸늘한 무관심, 귀찮음을 피하려는 익명성 뒤에 숨은 이기적인 군중 심리가 역설적으로 범죄자한테는 가장 완벽하고 투명한 은신처를 제공해 준 거야. 너무 슬프다. 수만 명의 인파가 붐비는 대도시 한복판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하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절대적인 사각지가 되어버린 셈이지. 결국 타인에 대한 그 철저한 무관심이 살인마의 공범 역할을 톡톡히 한 거네. 그런데 인간의 악애라는 게 참 징그러운 게 이 군중의 폭력성이 단순히 무관심이라는 소극적인 형태로만 머물지 않았잖아. 맞아. 끔찍하게 진화했지. 납치 범죄의 타겟이 평범한 이웃을 넘어서서 유명인,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대중과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무관심을 넘어선 적극적인 2차 가해였어. 정확해. 타인의 비극을 아주 안전한 곳에서 관람하면서 가십거리로 즐기는 관음증이 폭발한 거지. 사실 1950년대부터 이미 그런 끔찍한 조짐이 보였어. 유명세 자체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상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1955년 7월 15일에 발생했던 토니타니 장남 납치 사건이 딱 떠오르네. 그 사건 엄청 유명했지. 당시 토니타니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비꼬고 놀리는 특유의 얄미운 악역 캐릭터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희극인이었잖아. 근데 그의 6살 난 장남이 하굣길에 납치되고 거액의 몸값을 내놓으라는 협박장에 날아왔어. 정말 억장이 무너졌겠네. 평소에 그 얄미운 이미지 뒤에 숨어있던 아버지가 자기 트레이드 마크였던 콧수염까지 싹 밀고 카메라 앞에 나와서 우열하면서 아들을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했지. 다행히 범인은 금방 잡히고 아이도 무사히 구출됐어. 하지만 정작 소름 끼치는 건 사건이 해결된 직후 언론이랑 대중이 보인 태도였지. 내 말이 언론이 오히려 피해자인 토니타니를 막 물어뜯기 시작했잖아. 진짜 악질적이었지.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진짜 원인은 토니타니가 평소에 방송에서 남들 비꼬고 미움받는 짓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대놓고 피해자를 비난한 거야. 지식인이라는 저널리스트들마저 언론을 통해서 그의 사생활이랑 과거를 막 난도질했어. 아휴.
가족이 납치당해서 지옥을 맛본 사람한테 네가 대중의 미움을 쌌으니 당해도 싸다는 식의 폭언을 쏟아낸 거야. 유명인의 비극을 그저 질 좋은 가십거리로 씹고 뜯으며 즐겼던 거지. 이런 유명인을 향한 묻지마 범죄는 1964년 8월 24일에 정점을 찍어. 무슨 사건이었어? 인기 영화배우 다카시마 다다오의 생후 5개월 된 장남이 집에서 일하던 17세 가자 도우미한테 목욕탕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터진 거야. 5개월 된 아기를? 이 사건은 유명인의 화려한 사생활이 대중에게 노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이 얼마나 범죄의 무방비로 내던져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연예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어. 유명하다는 이유로 범죄의 타겟이 되고 범죄를 당하면 행실 탓이라면서 돌을 맞는 구조라니 진짜 숨이 턱 막힌다. 그런데 시대가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잖아. 그치, 양상이 좀 달라지지. 범죄자들의 수법이 막 교묘해진 만큼 경찰이랑 사회 시스템 그리고 기술도 엄청나게 진화하면서 완전 새로운 양상의 공방전이 펼쳐졌지. 맞아. 수사 방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발생해. 바로 1974년 8월 15일에 일어난 스가와 마사이코 장녀 납치 사건이야. 유명 배우 스가와 마사이코 부부. 생후 5개월 된 딸 진유코가 한밤중에 침입한 괴한한테 납치된 사건이지. 이 사건은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열차 밖으로 돈가방을 던지던 아날로그 방식이랑은 범죄 수법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며? 완전 다르지. 범죄에 첨단 금융 기술이 도입된 거야. 범인은 500만 원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예전처럼 지정된 장소에 돈을 갖다 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대신 당시로선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해서 대중한테 아주 생소했던 은행의 CD기, 즉 현금 자동 지급기를 이용하라고 지시했지. 현금 자동 지급기? 범인은 당시 신분 확인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점을 교묘하게 노려서 제1권업은행세 가명으로 미리 계좌를 딱 만들어 놓았어. 돈을 그 가명 계좌로 입금하라는 거였구나. 그러면 범인이 도쿄 시내 수백 개의 CD기 중 어느 지점에서 언제 돈을 빼갈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지. 경찰이 특정 장소에 막 숨어서 잠복하는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리네. 정확해. 범인은 이 새로운 기술의 허점을 찔러서 완전 범죄를 꿈꿨어. 경찰이 모든 은행 CD기마다 형사들을 숨겨놓는 무식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를 절대 잡을 수 없을 거라 확신한 거지. 와, 머리 썼네. 하지만 범인이 결정적으로 하나 간과한 게 있었어. 뭔데? 바로 은행 시스템 엔지니어, 그러니까 SE들의 집념이었어. 범인의 요구사항을 전해들은 제1권업은행의 SE들은 사건 당일인 8월 15일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전산망 소프트웨어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미친 작업을 시작해. 밤을 새워서 시스템을 고쳤다고? 당시 오프라인으로 멈춰있거나 동기화가 엄청 느렸던 시스템을 개조해서 이튿날 은행 문이 열리기 전까지 문제의 그 가명계좌 현금카드가 전국의 어떤 CD기에 사립되든 그 즉시 본점과 경찰의 해당 지점 위치가 통보되도록 실시간 추적 코드를 업데이트해보는 거야. 와, 1974년에 실시간 트래킹 시스템을 하룻밤 만에 코딩해서 만들어냈다고? 진짜 미쳤다. 도쿄역 남구 출장소에 있는 CD기에 카드를 딱 꽂고 29만 엔을 인출하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시스템에 경고음이 막 울렸고 근처에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그 자리에서 범인을 덮쳐서 체포했어. 와, 대박이다 진짜. 아기는? 납치되었던 아기도 41시간 만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출됐지. 1963년 천국과 지옥에서 형사들이 땀 흘리면서 발로 뛰던 그 아날로그 수사전이 불과 10여 년 만에 은행원들의 밤샘 코딩이랑 컴퓨터 전산망을 무기로 한 첨단 디지털 추격전으로 눈부시게 진화한 엄청난 쾌거였어. 이 AI 기술의 발전이랑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범죄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네. 들으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 진짜 짜릿한 승리다. 그치, 엄청난 발전이지. 하지만 내가 이 역사를 훑어보면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어. 기술은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해서 범인을 단번에 잡아냈는데 이 빛나는 구출 작전 뒤에 숨겨진 언론의 태도는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야. 토니타니 사건 때처럼 또다시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비극이 반복됐지. 맞아. 도쿄신문을 비롯한 당시 언론들이 사건 직후에 뭐라고 기사를 썼는지 알아?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8월 11일에 수가와 부부가 라브라브쇼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어. 거기서 부부가 화목한 가정집 모습도 보여주고 귀여운 아기도 방송에 공개했는데 언론이 이걸 물고 늘어진 거야. 또 시작이네.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자기 사생활을 자랑하듯 방송에 떠발린 것이 결국 범인을 자극했다.
연예인이 집안 내부를 함부로 공개한 부모 탓이다 이러면서 또다시 피해자들한테 십자포화를 퍼붓고 비난한 거지. 범죄의 원인을 가해자의 악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에서 찾으려는 그 악의적인 프레이밍. 20년 전 토니타니 때랑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폭력이네. 그러니까 결국 분노가 머리끝까지 폭발한 아빠 스가와 마사히코가 무려 생방송 중에 도쿄신문 편집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자후를 토해냈어. 와, 생방송 중에. 배우의 자식은 납치돼도 좋다는 거냐? 기자라는 사람들이 펜을 쥐고 범죄자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하고 핑계거리를 주지 마라. 이 끓어오르는 분노의 외침은 정말 가심을 뻥 뚫리게 하면서도 이 사회가 피해자한테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씁쓸한 장면이었지. 창작자의 분노가 한편의 훌륭한 영화가 되어서 국가의 낡은 형벌 제도를 뜯어고쳤고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헌신이 범죄자를 실시간으로 낚아채는 시대로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어. 엄청난 진보지. 하지만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대도시의 붐비는 출근길에서 아이가 납치범한테 끌려가도 고개를 쓱 돌려버리는 무관심, 그리고 타인의 피눈물 나는 비극을 마치 팝콘 먹듯 소비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언론과 대중의 끔찍한 관음증은 섬뜩할 정도로 단 한 발짝도 변하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이 옛날 범죄 사건들을 짚어보면서 경악하는 이 심리, 어쩌면 그 시대에 남의 비극을 흥미진진할 가십거리로 삼았던 언론이나 대중의 마음이랑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일지도 몰라. 무서운 얘기지.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세상의 룰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이성적인 사회로 진보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잖아. 7cm 화장실 창문 틈으로 위태롭게 돈가방을 던지던 시대에서 컴퓨터 코드를 밤새워 추적해서 범인을 족집게처럼 잡아내는 첨단 시대로 문부시게 진보했지. 맞아. 하지만 정작 그 사회라는 껍데기를 채우고 있는 인간의 내면, 타인의 끔찍한 지옥 앞에서 그것을 오락거리로 씹어삼키고 때로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실을 탓하면서 펜으로 칼춤을 추는 그 비열한 본성은 과연 한 뼘이라도 진보했을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기술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하고 법과 제도가 아무리 촘촘하게 엮여서 세상을 통제한다고 한들 현실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비극마저 한편의 리얼리티 쇼처럼 소비해버리는 이 거대한 사회 구조가 계속되는 한 악랄한 범죄는 언제든 그 관음증의 무대 위로 화려하게 다시 오르려 할 거야. 끔찍하네 정말. 타인의 생지옥을 안전한 곳에서 구경하면서 나는 적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는 수많은 눈동자들. 과연 우리는 이 잔혹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저 운 좋게 오늘 하루를 살아남은 얄팍한 구경꾼일까? 아니면 비극의 씨앗을 키워내는 또 다른 의미의 방관자인 걸까?